그날은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랑 예복을 입은 채로 도망쳤습니다. 축하 박수 소리 대신 들린 건 국경을 넘으며 뒤에서 쏟아지는 총소리였습니다. 결혼식장이 아닌 두만강 얼음 위를 미친 듯이 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성욱입니다. 28살이었던 그때, 저는 평양의 한 무역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단동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며 물건을 사오는 일이었죠. 그건 평범한 북한 사람들에겐 꿈 같은 직장이었습니다. 외화를 다루고 중국을 오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권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연, 25살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6개월 동안 만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함께 걷던 대동강변의 저녁. 성욱 씨, 우리 결혼해요. 소연이 먼저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양시 당 선전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선 그녀의 집은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보다 훨씬 넓고 좋았습니다. 거실에는 중국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물건들. 바로 제가 중국에서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모델명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인민을 위해 들여왔다고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밀수하다시피 가져온 물건들이 결국 간부들의 집으로 흘러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성욱 동무, 안께, 소연의 아버지, 박철수 부부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소연이가 자네를 좋아하더군. 나도 자네 같은 사람이 마음에 든다네. 무역 일을 하니 똑똑하고 능력도 있을 게야. 감사합니다, 부부장 동무. 그런데 말이야, 그가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결혼을 1년 뒤로 잡았다고 들었는데 그건 너무 늦지 않나? 한 달 안에 하세. 내가 도와주겠네. 네? 왜? 문제라도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 간부가 말하면 그건 명령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랑이 그 불안을 덮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부부장이 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불러내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욱 동무, 우리 사돈될 사람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세.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매달 중국에서 외화를 얼마나 다루지? 저는 긴장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규정? 그가 비웃었습니다. 자네 장인이 될 사람한테 규정을 말하나?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매달 30%만 따로 빼서 나한테 주게. 달러로. 그건 횡령이라고 생각하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자네도 곧 가족이 될 사람 아닌가? 아니면 결혼이 싫은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면 결혼은 물 건너가고 자칫하면 제 직장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그날부터 저는 매달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두 번째부터는 익숙해졌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일이었습니다. 성욱 동무, 자네 회사에 리정호 부장 알지? 박 부부장이 또다시 저를 불러냈습니다.
결혼식을 2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 아들이 중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네가 도와줘야겠어. 유학이요? 승인 없이 가는 거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단동 갈 때 데리고 가서 연결만 해주면 돼. 간단하지?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불법 월경을 도우라는 얘기였습니다. 들키면 저도 그 집안도 모두 끝장이었습니다. 부부장 동무,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발. 위험?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 여동생 말이야, 김은주. 대학교 3학년이지? 참 예쁘던데. 그 애가 이번 주에 갑자기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시골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심장이 탔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은주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은 자네가 만들면 되지. 이건 협상이 아니야. 성욱 동무. 명령이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들의 발소리, 모든 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리정호 부장의 아들을 단동까지 데려갔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왕래하는 사람이었고 검열은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단동에서 그 청년을 미립국 브로커에게 넘겼을 때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박 부부장이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성욱 동무, 자네 회사 사람들 중에 수상한 놈 있나? 수상하다니요? 반동 사상을 가졌다거나 체제에 불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말이야. 자네가 밀고 해야 해. 밀고요? 그래. 한 달에 한 명씩. 그게 자네가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장 동무.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자네 회사에 최민준이란 친구 있지? 들었어. 자네 둘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며? 민준이 형,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고, 함께 학교를 다녔고, 함께 배고픔을 견뎠습니다. 그는 제 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준이 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다른 사람 둘을 더 생각해봐. 다음 주까지 3명 이름을 올려. 그중 한 명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만들어요? 증거를 만드는 거지. 자네 똑똑하잖아. 저는 그날 밤 민준이 형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대동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가 결혼 축하한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고맙습니다, 형. 근데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해서요. 민준이 형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우가 우리 평생 친구지.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형이 도와줄게.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도 저도 끝장이니까요. 괜찮습니다, 형. 걱정 마세요. 하지만 다음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부부장이 저보다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는 제가 망설일 줄 알고 직접 최민준을 보위부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중국 드라마 시청 및 유포였습니다. 민준이 형이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할 일이었잖습니까? 자네가 너무 오래 걸려서 말이야. 걱정 마. 증거는 내가 잘 만들어놨어. 그 친구 집에서 중국 드라마 CD가 나왔거든. 그건 형님이. 그래, 내가 심어놨지. 그게 뭐 어때?
어차피 그런 놈들은 언젠가 문제를 일으켜 미리 처리한 것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새벽 2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형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성우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했어? 네가 나를 고발했어? 아닙니다, 형님. 저는 거짓말하지 마. 그가 소리쳤습니다. 보위부에서 다 말했어. 네 장인 될 사람이 나를 신고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알았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박 부부장에게 회사 사람들 이야기를 했고 그가 그걸 이용한 겁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형님을 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민준이 형이 비웃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어. 아내는 임신 7개월이고 딸은 겨우 5살이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모두 수용소로 가. 셋째 아이는 거기서 태어나겠지. 그게 다 네 때문이야. 형님, 제발. 처음엔 너를 죽이려고 왔어. 그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너를 죽여봤자 내 가족은 안 돌아와. 그리고 나도 알아. 넌 그냥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 진짜 악마는 따로 있지. 그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우가 나는 도망갈 거야.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갈 거야.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을 거야.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여기 남아있으면 죽어. 도망가면 살 수도 있어. 그가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넌 좋은 놈이었어. 하지만 이 세상이 너를 괴물로 만들었어. 형님, 다시는 나를 찾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일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민준이 두만강을 건너다가 국경수비대에 잡혔다고. 총에 맞아 다리를 다쳤고 그의 아내와 딸도 함께 체포되었다고. 가족 모두 함경북도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저는 그날 회사 화장실에서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제 손에서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 결혼식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소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이틀만 기다려요. 우리 곧 부부가 되잖아요. 행복할 거예요. 행복. 그 단어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이 결혼을 하면 저는 평생 박 부부장의 노예로 살 거라고. 매달 돈을 갖다 바치고 사람을 밀고 하고 양심을 팔아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제 차례가 올 거라고. 쓸모 없어지면 저도 버려질 거라고. 다음 날 저는 회춘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회춘은 두만강 근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국경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립국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밤 11시에 회춘역에서 만나 주십시오. 의뢰인은 한 명입니다. 비용은 $1,000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금고에서 달러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이미 횡령범이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뭐가 대수였겠습니까?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과 돈을 넣었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님 사진, 동생 은주의 학교 가방, 낡은 소파. 이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신랑 예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거울을 보니 웃고 있는 신랑이 아니라 장례식에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신부집으로 갔습니다. 결혼식은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신부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이제 30분만 있으면 우리 부부가 돼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박 부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운이 좋아. 우리 딸 같은 여자 어디 흔한가. 앞으로 잘해야 해. 예, 부부장 동무. 아, 그리고 말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일 하나 부탁할 게 있어. 회사에서 자네 동료 중에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그래. 다녀와. 식 시작 전에 꼭 돌아오고. 저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을 지나쳐 복도로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제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끝이야.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숨이 찼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평양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채로 거리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웬일이래? 결혼식 냈나 봐. 하하,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걸, 제가 나라에서 도망치려 한다는 걸. 역에 도착했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회춘행 기차는 10시에 출발이었습니다.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뒷칸으로 올라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금쯤 그들이 눈치챘을까? 아마 박 부부장이 화장실을 확인하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없다는 걸 알았겠죠. 소연은 울고 있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고 있을까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역을 벗어났습니다.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12시간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마을들, 논밭, 강,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풍경들. 오후 4시쯤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안원들이 기차를 돌며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오. 저는 침착하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보안원이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어디 가시오? 회춘입니다. 친척 문상 가는 길입니다. 그 옷차림으로? 예, 급하게 나오느라. 보안원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랑 예복 같은데? 아, 예. 원래 오늘 친구 결혼식 가려다가 친척이 돌아가셔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원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기차가 회춘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곳은 평양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북쪽이니까요. 국경과 가까우니까요. 역 앞 광장에서 브로커를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되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동무 씨요? 예, 저를 따라오시오.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불 꺼진 건물들 사이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주택가를 지나갔습니다. 낡은 집 한 채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들어오게. 집안은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역국을 내왔습니다. 먹게 강 건너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먹은 미역국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자정에 출발하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12월이라 강물이 얼어 있어. 걸어서 건너야 해. 빠르게 뛰어. 국경 수비대가 총을 쏠 거야. 절대 멈추지 마. 멈추면 죽어. 알겠습니다. 중국 쪽에 도착하면 계속 북쪽으로 가. 한 2km쯤 가면 조선족 마을이 나와. 거기서 김순이 할머니 집을 찾아. 그분이 며칠 숨겨줄 거야. 돈은 나한테 500달러 주고 나머지 500달러는 김할머니한테 줘. 저는 배낭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가자.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별들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검은 얼음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야.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보이지? 저 불빛들. 저기까지 200m야. 2분쯤 걸려. 내가 신호하면 뛰어. 절대 뒤돌아보지 마. 브로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채로 얼어붙은 강 위를 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50m, 100m, 섰거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멈추지 마.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귓가를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거의 다 왔어. 150m, 180m, 탕탕탕. 연속으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뭔가 뜨거운 게 스쳤습니다.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다. 뛰어내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강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일어나. 빨리 움직여야 해. 브로커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쳤어? 조금 괜찮습니다. 가자.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야. 세 번째 집. 혼자가. 브로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김순이 할머니십니까? 그래. 너로구나. 들어와. 미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살폈습니다. 총에 맞았네. 심하진 않아. 할머니는 능숙하게 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있어. 그 다음엔 교회 목사님이 데리러 올 거야. 감사합니다. 돈은? 저는 남은 $500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차에 태워 심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더 숨어 지냈습니다. 베이징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도착하면 안전합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베이징까지 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랑 예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피로 얼룩진 찢어진 예복을. 이틀 후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쉬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3달 동안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받은 돈으로 제일 먼저 산 건 휴대전화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탈북민 특별전형 장학금 덕분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했던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떳떳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40살입니다. 회사에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투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탈북민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새로 온 사람들을 돕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민준이 형이 나타나는 꿈을. 그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고 저를 쳐다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볼 뿐입니다.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 있습니다. 박소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동생 은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빠가 도망간 죄로 시골로 쫓겨갔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을 당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최민준 형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수용소에 있을까요? 그의 아이는 그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제 자유는 민준이 형의 고통 위에, 제 가족의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날, 신랑 예복을 입고 두만강을 건넌 그날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시작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그 대가를 평생 지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탈북민 김성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그곳에는 자유를 꿈꾸지만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